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만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7월 21일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융권에서는 21일이 월급인 날이 많습니다. 그래서 21일, 1에서 31일 중에 제일 이렇게 기분 좋은 숫자가 사실 21일인 게 금융권은 21일 날 월급을 많이 받다 보니까 21일 하면 항상 좀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저희 회사는 25일 월급 날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기사가요. 키신저 옛날에 국무장관 하셨던 분 100세신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시진핑 100세 키신저 100회 방중이라고 굉장히 시진핑 주석이 보통 보면 이제 약간 뚱한 표정인 경우가 많은데 너무 이렇게 막 꼭 고향에 계신 친척 어른 찾아뵈는 듯한 그런 자세로 얘기하는 그런 사진이 있어가지고 어떤 분위기인가 싶어서 궁금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2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과 베이징 다오이타이 국빈관에서 회견하고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보통 중국에서 사진을 공개할 때도 보면 시진핑이 약간 그 황제 같은 그런 권위가 느껴지게끔 구도를 잡고 다른 정상이나 다른 어떤 외교부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좀 더 겸손한 자세를 포착해 가지고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진은 좀 특이합니다.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일 베이징 야오이타이 국빈관에서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을 만났고요. 이 자리에서 시 주석은 키신저 전 장관의 100세 생일과 중국을 100차례 방문한 것을 언급하면서 두 개의 100이 합쳐진 이번 중국 방문은 특수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고 CCTV가 영상과 함께 보도를 했습니다. 시 주석이 두 개의 100을 언급한 것은 자신의 대표적인 집권 공약인 두 개의 100년을 연상시킨다. 창당 100주년이던 지난 21년까지 공산당 창당이 1921년이었었나 보네요. 중국 공산당. 그 100주년이었던 2021년까지 빈곤을 퇴치하고 건국 100주년인 오는 2049년까지는 미국을 제치고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하겠다는 목표를 말한다고 합니다. 자오이타이 국빈관 5호각에서 진행된 이날 만남에는 왕이 정치국 위원과 마자오시 부부장 등이 배석했으며 25일째 모습을 감춘 친강 외교부장은 보이지 않았다고 하네요. 시 주석은 52년 전 마오쩌둥 주석 52년 전이면 1950년이다. 1970년이네요. 마오쩌둥 주석과 조은라이 총리와 그리고 닉슨 대통령 당시는 탁월한 전략적 안목으로 중미 협력이라는 정확한 결정을 해 세계를 바꿨다고 강조를 했고요. 키신저 전 장관의 당시 미중 대땅트를 재평가한 발언이다라고 합니다. 시 주석은 52년 전 요 재평가한 발언인데 시 주석은 이어서 우리는 라오펑유 이 늙은 로자의 붕우할 때의 친구 오랜 친구 라오펑유 를 잊을 수 없으며 당신이 중미 관계의 발전과 중미 양국
국민의 우위 증진을 추동한 역사적 공헌을 잊을 수 없다고 평가했네요. 시 주석은 미중 관계 정상화를 원하는 중국의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고 그는 양국은 다시 선택이 필요하다. 관건은 상호 존중, 평화 공존, 협력 호혜 세 가지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라고 말을 했고요. 또 당신과 미국의 식견 있는 인사들이 계속해서 중미 관계가 다시 정상 궤도로 돌아오도록 건설적인 역할을 발휘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압력을 행사해달라는 권유로 보이는 발언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키신저 전 장관은 현 정세에서 상하이 커뮤니케 하나의 중국 정책을 담은 1972년 미중 공동 성명 그때 이제 상해에서 뭔가 이렇게 했었나 봅니다. 이 상하이 커뮤니케가 확정한 원칙을 마땅히 준수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이 중국에 갖는 극단의 중요성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관영 신화사가 보도를 했습니다. 이날 회동이 이루어진 다오이타이 5호각은 지난 1971년 당시 48세였던 키신저 전 장관이 비밀리에 베이징에 도착한 당일 오후 조원라이 총리를 만났던 장소라네요. 이듬 해인 1972년 닉슨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 해 닉슨 대통령이 방중했고 미중 수교가 그로부터 7년 뒤인 1979년도에 체결됐네요. 미중 수교가 1979년 한창 2차 오일 쇼크로 미국 경제에 여러 가지 그림자가 많이 드리워졌을 때인데 주가도 다시 더블 딥으로 빠지고 79년도 8월 달에 또 유명한 그 폴 볼커가 페드의 의장으로 그렇게 선임이 되고 페드 의장으로 선임되자마자 막 한 400bp 막 이렇게 금리 올리면서 79년이 난리였었는데 그 난리통에 미중 수교를 또 체결을 했었네요. 79년도에 그때 당시에 12월 달에는 또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범을 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참 뭔가 역사적인 일이 많았던 해였었네요. 이 시 주석과 키신저 전 장관의 만남은 이번이 9번째인데요. 시 주석은 미국 대통령과 회담을 앞둘 때마다 중국의 우호적인 키신저 전 장관을 만나왔었다고 합니다. 이번 다오이타이 회동은 오는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 계기 바이든 시진핑 회담을 위한 사전 포석으로 풀이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키신저 카드가 바이든 행정부의 영향력을 발휘할지는 미지수인데요. 현재 대중국 정책 입안자로 한미 핵협의 그룹 NCG 출범을 위해서 한국을 방문 중인 커트 캠벨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 조정관이 키신저의 당시 결정을 워싱턴이 내린 가장 낙관적인 배팅이었다고 평가절하를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헨리 키신저 저보다 약간 위에 형님뻘, 삼촌뻘 이런 뭐 되게 역사적인 일에 관여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왜 유명한 분인지 역사적으로 이제 알 것 같네요 보니까. 근데 참 대단하시다 그죠. 워런 버핏 옆에 앉아 계셨던 찰리 먼거도 24년생이시가 올해 100세가 되시고 했는데 그 키신저 같은 분이 지금 100세인데도 이렇게 중국을 방문해서 이런 시진핑 주석과 전 세계를 뭐 파워 넘버 2잖아요. 이 시진핑 주석과 만나서 또 얘기를 하고 한다는 게 참 대단하십니다. 보니까. 그 다음 기사 참 그러고 보니까 책 소개를 안 했네요. 오늘은
미국 부동산이 답이다. 예, 라는 책인데 미국 주식이 답이다. 뭐 그 책도 본 것 같은데 같은 분이 쓰셨나 봤더니 미국 부동산이 답이다는 김효지 작가라고 돼 있고요. 미국 조지아주 부동산 전문 회사인 턴키 글로벌 리얼티의 대표라고 하십니다. 지난 21년 동안 1,300채 이상의 부동산 거래 성과를 거뒀으며 미국 주류 사회에서 공인하는 미국 부동산 전문가로 활동하고 계시네요. 현재는 개인 성장의 시기를 지나 미국 부동산을 통한 부의 전략을 알리기 위해 유튜브 김효지 미국 부동산 채널을 운영 중이고 한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방송 출연 및 저서 집필로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부동산 협회에서 공인한 실적과 대형 신규 주택 건설 회사로부터의 독점 분양권을 얻는 등 미국 부동산 전문가로서의 성과와 실전 노하우를 통해서 미국 부동산 투자의 부의 비밀을 한국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한다고 하는데 이번 주 초에 박세익과 식사합시다. 이제는 박세익과 차 한잔 합시다로 바뀌었는데요. 그때 제가 초대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미국 부동산도 하나의 미국 주식처럼 전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또 부동산 시장 아니겠습니까? 그죠? 미국이란 나라 자체가 글로벌 핵심이니까요. 근데 뭐 미국 부동산을 하려고 해도 잘 모르니까 답답하지 않습니까? 이분 만나서 제가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해외 부동산 자유화가 된 게 2006년인가라고 하시길래 그러고 보니까 2006년도에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계속 이제 원화 가치가 강세로 가면서 원화가 너무 강해지면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때 2006년도에 해외 부동산 자유화를 하면서 한국에 남아도는 이 유동성을 원화가 강세일 때 해외 부동산도 취득해라 신고하고 그러면서 해외 부동산 투자 자유화가 됐던 걸로 기억나는데 그게 2006년이었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해외 부동산에 대해서 뭐 조금 관심을 가져볼까 해도 잘 모르니까 거죠. 근데 이분하고 김인 대표님하고 한 시간 거의 한 40분 동안 인터뷰를 하다가 굉장히 큰 차이가 하나 있더라고요. 뭐 말씀하실 때 세금 혜택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면서 또 다른 세금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조금 낯설잖아요. 우리는 부동산을 취득하면 세금 폭탄, 중과세, 세금으로 굉장히 이제 스트레스를 주는데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그런데 미국 부동산을 투자하면 세금 혜택, 한국 투자자도 누린다. 세금 혜택 1단계 재산세, 세금 혜택 2단계 거주용 주택 재산세 감면, 3단계 양도소득세 감면, 그리고 4단계 동종자산 교환일 때 뭐 등등 해가지고 제가 어설프게 들었던 뭐 질문들을 몇 가지 해봤었는데요. 세금 혜택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결론이 미국은 주식을 통해서 401k랑 그런 퇴직연금 계좌 그런 걸 통해서 미국의 중산층들이 주식의 미국 기업의 성장을 401k나 이런 여러 가지 뭐 변액보험이나 등등 해서 미국 개인들은 금융자산에서 주식 투자의 비중이 꽤 크잖아요. 전체 자산 중에서도. 그러면서 미국 기업의 성장을 같이 공유를 하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이제 주식 투자를 통해서 이제 경제적 자유를 얻어보겠다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개인들의 자산의 70-80%가 부동산으로 가 있잖아요. 그런 측면이 많이 좀 다른데 미국은 어쨌든 주식으로도 그리고 부동산으로도 이 중산층이 내가 얻은 노동 소득을 주식이나 부동산을 통해서 지킬 수 있게끔 만들어 놨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일단 부동산을 투자하면 그걸 불로소득으로 보잖아요. 옛날에 어릴 때 저희 그 버스비가 15원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15원이 1,500원 됐다고 버스 회사나 뭐 택시 회사가 떼돈을 버는 게 아닌데 물가 올란 거. 그런데 부동산 가격은 그만큼 올란 거를 갖다가 세금을 이제 물론 1가구 1주택 장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뭐 많이 감면을 해 주시지만 그 1가구 2주택이 된다든지 이랬을 때는 중과세를 하게 돼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미국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를 듣다가 큰 차이점이 미국은 부동산을 통해서도 일반 개인이 내 자산을 지킬 수 있고 얼마든지 노후를 대비한 그런 수단으로 쓸 수 있다라는 큰 차이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뭐 주식으로 돈 벌면 미국 부동산도 한번 공부를 해서 내 자산을 좀 에셋 알로케이션을 자산의 배분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책 얘기가 나왔으니까 바로 또 책 얘기입니다. BTS 10년사 책. 한국인 첫 NYT 베스트셀러 1위가 됐다고 합니다. 이번에 10주년 한다고 여의도도 뭐 한 2, 3주 전에 난리 났었는데요. BTS 10년사 책이 나왔나 봅니다. 그렇네요. 여기 지금 사진에 BTS 10주년 공식 도서 비욘드 스토리네요. 비욘드 스토리. 지난 9일 23개 언어로 출간이 됐다고 합니다. 방탄소년단이 데뷔 10주년을 맞아서 낸 첫 공식 도서 비욘드 스토리가 미국의 뉴욕 타임즈가 발표하는 베스트셀러 정상에 올랐다고 합니다. 19일 공개된 순위에 따르면 이 책은 비소설 하드커버 부문과 비소설 컴바인드 프린트 및 전자책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는데요. BTS 소속사인 빅히트 뮤직은 책이 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 1위를 직행했다면서 이 순위에서 한국인 저자의 도서가 1위를 차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지난 9일 한국어를 비롯해서 영어, 일본어 등 총 23개의 언어로 출간된 비욘드 스토리는 강명석 대중음악 평론가가 방탄소년단을 인터뷰해서 쓴 책이고요. BTS의 데뷔 준비 과정부터 월드스타로 등극하기까지의 여정과 7멤버의 감정이 담겨 있다. 앞서 이 책은 예스24와 교보문고, 알라딘 등 국내 온라인 서점 주간 베스트셀러 순위에서 1위를 기록하고 미국, 영국, 브라질, 호주, 일본 등 아마존에서도 베스트셀러에 올랐다고 합니다. 이분 강명석 평론가분 식사합시다에 한번 초대해서 얘기를 듣고 싶네요. 저는 영화 1년에 한 편, 2편 겨우 보는데요. 1,000만 관객이 넘어가면 꼭 보려고 합니다. 1,000만 명, 우리나라 사람들의 20%가 왜 이 영화에 열광을 했을까? 그 열광한 그 포인트가 뭔가 싶어서 이제 한번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뉴욕타임즈가 발표하는 이 베스트셀러에 1등을 했다고 하니까 또 1등 할 만하잖아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이 전 세계의 엔터테인먼트에서 지금 BTS 말 그대로 영국의 비틀즈 같은 그룹이 됐으니까 그 성공 스토리가 도대체 어떻는지 그 부분은 저도 궁금하기 때문에 당장 사서 한번 보고 싶네요. 책 사가지고 다음 주 금요일 날 책 소개 때 한번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배구진의 돈의 세계, 전기시대의 자원개발이라고 돼 있어서 전기시대, 전기차 뭐 등등 하는데 요즘 이쪽 관련된 자원이 여러 가지 말이 많으니까 이런 거는 계속 공부를 해야 되죠.
이게 어떤 내용인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원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발견된다. 무슨 얘기죠? 인류는 자원 고갈 위기에 처할 때면 열망과 창의력, 끈기로 새로운 부존 장소를 찾거나 대체 자원을 개발해 왔다. 에너지 자원의 경우 일례로 19세기 말 석탄 소진이라는 도전에 대응해서 석유를 찾아냈다. 석유를 발견하기 전에 석탄으로 하다가 석유가 발견된 게 19세기 말이군요. 이제 에너지 패러다임이 석유에서 전기로 바뀌고 있다. 전기시대의 필수 자원이 2차 전지에 들어가는 니켈과 리튬을 비롯한 금속 광물이다. 탄소 중립 목표를 이행해 나가려면 니켈과 리튬을 점점 더 많이 캐내야 한다. 세계 각국이 2050년 목표를 달성하려면 2040년에는 2020년에 비해서 니켈은 19배, 리튬은 42배나 필요하다고 합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의 2021년 전망치라고 합니다. 새로 주목받는 니켈 부존 장소가 심해져다. 요 얘기 몇 번 지금 나오고 있죠. 특히 하와이 동남쪽 클라리온 클리프튼 해역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면적 450만 킬로제곱미터인 이곳의 해저에는 니켈만 3억 4천만 톤이 매장돼 있고요. 이는 전 세계 지하 매장량의 3배가 넘는다고 하네요. 와. 니켈은 망간 단괴에 함유되어 있다. 이 망간 단괴도 지난번 기사에 한번 읽었었다 그죠? 지름이 3에서 4cm인 이 망간 단괴에는 철과 망간, 코발트, 니켈, 크롬 등이 포함되어 있고 한국은 2002년 이 CCG의 독점 탐사 광구 7만 5천 평방미터를 확보해서 채굴 기술을 가다듬어 왔다고 합니다. 금속 광물을 찾는 눈은 이미 우주로도 향했는데 1차 대상으로 화성과 목성 사이 소행성인 푸시케가 정해졌고요. 최대 지름이 226km인 푸시케는 최대 지름이 226km니까 그렇게 큰 행성이 아니다 그죠? 금과 니켈, 철 같은 금속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미국 항공우주국과 애리조나 주립대는 오는 10월 푸시케 탐사선을 발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심해저 광물은 환경 측면에서 찬반 논란에 휩싸여 있고요. 목표를 탄소 중립에 맞추면 심해저 광물 채굴은 기존 방법보다 친환경적인데 심해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반대가 있고 심해저 광물을 활용하려면 열망과 창의력, 끈기 외에 마음이 하나 더 필요하다. 여러 목표를 조정하는 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석탄도 고갈되는 거 아니냐 했다가 지금도 뭐 석탄 발전도 하고 계속 많이 쓰고 있고 제가 어릴 때도 석유가 이제 뭐 50년치 남았다. 특히나 그때 74년, 79년 오일 쇼크를 겪으면서 그때 뭐 국민학교 시절이죠. 그때 당시에 석유는 이제 70년 정도 쓰면 없어진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 많이 굴러다니는 차들이 석유가 없어지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을 했었는데 석유가 지금 펑펑 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석유개발공사에 다니다가 그때 같은 덴버 대학교로 유학을 왔던 그 형님한테 제가 그 질문을 했었거든요. 30년 전에. 형님 그 석유 고갈된다는데 어떻게 됩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채굴하는 기술이 발달이 되면 이 돌 사이사이에 그 스며져 있는 석유를 얼마나 뽑아내느냐. 그냥 막 퍼내면 단가도 싼데 그 사이사이에 있는 것까지 다 뽑아내려면 이제 단가가 올라간다는 거죠. 생산 원가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기술력이 개발되면 될수록 더 많이 이제 뽑아낼 수
하겠다라고 했고, 그러고 나서 그때가 98년, 99년도에 제가 그 질문을 했었는데 2014, 15년도에 셰일 혁명이 일어나면서 셰일층에서 엄청난 또 기름을 뽑아내면서 지금 미국이 전 세계 산유량 거의 지금 1등하고 있잖아요. 그죠? 매일 140만 배럴인가 130만 배럴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니켈이라든지 리튬이라든지 이런 것도 희소성 생산 수요가 많아지면 당연히 이제 공급을 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가지고 또 채굴도 하고 막 그러면서 이 수요를 다 충족할 수 있는 그런 발굴과 채굴과 생산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문장이 참 와닿네요. 자원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발견된다. 어떻게 보면 이 자원 발견도 이제 고갈되면 어떡하지 하는 어떤 두려움, 그죠? 그리고 고갈되니까 가격이 비싸지니까 저거 새로운 대체제나 이런 걸 찾아내면 옛날에 금도 마찬가지였고 금광 뭐 이런 다이아몬드 광처럼 내가 이것만 찾아내면 또 떼돈을 벌 수 있다라는 열망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원 개발이 시작되는 게 맞네요. 그 다음은요, 중국 경제의 겹주름, 피크 차이나 논쟁 재점화인데, 최근에 중국의 이제 완다그룹도 뭐 망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다 보니까, 중국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저도 최근에 중국 관련된 그런 유튜브 많이 봅니다. 바로 어제도 전병석 교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나, 전병석 교수님은 약간 좀 긍정론자시잖아요.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또 부정적인 의견도 들어보고, 긍정론자가 보는 관점에서는 또 어떤 점이 또 긍정적인지 양쪽을 이렇게 항상 다 들어봐야 됩니다. 중국의 성장률 감소 이게 가장 크고, 그죠? 실업률 증가 등으로 피크 차이나론이 지금 다시 떠오르고 있는데, 피크 차이나론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고령화도 있죠. 그리고 부동산 위기, 성장 잠재력 약화로 중국 경제가 구조적 한계에 다다랐다는 주장입니다. 중국 경제 성장률 이 GDP가 표가 쭉 나오죠. 보면 지금 한 23년치가 나오는데 2000년도 1분기 때 8.7% 기록을 했었네요. 기록했었고, 지금 저 가운데 보면 저게 2007년도에 14.2%를 기록을 했었거든요. 그때 기록을 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 때 확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바로 2010년 1분기 때는 또 12.2 기록도 했었고, 코로나 때는 마이너스 6.9 분기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했다가 또 코로나 이후에는 18.7% 이렇게 또 급등도 하고, 그러면서 지금 6.3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 6.3%, 예상치를 밑돌고, 6월 청년 실업률이 21.3%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중국 경제 불황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었다.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와 일자리 미스매치, 부동산 버블로 과도해진 지방정부와 기업의 부채 문제, 미중 갈등에 따른 첨단 산업 성장 둔화 등이 피크 차이나의 주된 근거다. 20일 블룸버그 등 주요 외신과 국내 분석기관에 따르면 2분기 성장률 쇼크의 주범으로 꼽히는 건 부동산 문제다. 중국 정부가 주택 공급량을 지속적으로 늘려왔지만 젊은 층 인구가 줄고 도시화 속도가 둔화하면서 공실률이 높아지는 추세인데, 중국 부동산 정보에 따르면 중국 100대 부동산 개발 업체의 지난 6월 신규 주택 판매액은 5,267억 위안, 약 95조, 한 100조 되네요.
작년 6월보다는 28.1% 급감을 했다네요. 요 부분이 지금 말이 많죠. 아까 2분기 경제 성장률이 6.3%인데 6.3이면 괜찮은 거 아니야 하는데 작년에 어땠냐는 거죠. 작년에 코로나 봉쇄를 하면서 되게 안 좋았잖아요. 되게 안 좋은 그 베이스를 감안을 하면 아까 21년 1월 1분기처럼 18.7% 성장 막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작년 대비해서 그 정도밖에 안 나와? 예, 이런 거가 이제 좀 우려인데 지금 작년 6월보다도 신규 주택 판매액이 28%나 급감을 했다고 하니까 야,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예,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제클린 룽 BNP 파리바 중국 담당 이코노미스트는 성장률을 높이려면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필요가 있다면서 유일한 성장 동력은 투자인데 투자에서 가장 큰 문제는 부동산이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문제는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부동산 개발업체와 지방정부가 빚을 제때 갚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인데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인 다렌 원다그룹 측은 오는 23일이 만기인 채권 4억 달러 가운데 최소 2억 달러가 부족하다면서 대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고요. 부동산 기업의 토지 사용권을 팔아 재정을 충당해온 지방정부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2018년 이후 각종 사업을 위해 지방채를 마구 발행하면서 빚도 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중국 부동산 버블에 지금 표가 나오는데요. 주택 판매가 2000년도에는 180만 호가 판매가 됐는데 2018년도에는 1740만 호, 10배 늘었다 그죠? 10배 늘었고 베이징 주택 가격, 이 가격이 또 궁금을 했는데 가격도 나오네요. 2000년도에는 가격이 이 평방미터당 4,557위안이었습니다. 4,500, 5,000이라고 잡고 5,000위안이면 지금 5,000 한 180 정도 곱하면 되잖아요. 지금 170 얼마까지도 떨어졌는데 그러면 5천 5만 그리고 50만 요게 이제 100이고 거기다가 50만 100만 네 200을 곱하면 100만이 되네요. 그냥 간단하게 200을 곱했다 치고 100만인데 스퀘어 미터당 100만이니까 3.3을 곱하면 330만이네요. 베이징 주택 가격이 평당 330만 원밖에 안 하나요? 한 3,300만 원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5천 위안이가 5천 5만 50만 에서 곱하면 100만 맞는데 네. 그게 2000년이었습니다. 2000년. 어쩐지 2000년도에는 평당 100만 정도 하다가 지금 4,557이 46,941이 됐으니까 딱 맞네요. 그죠? 예. 지금은 평당 3,000만 원 정도 하는 게 맞네요. 이 스퀘어 미터당 100만인데 3.3 하면 아까 330만이 됐는데 지금 47,000 위안으로 따지면 딱 3천만 원, 평당 3천만 원 합니다. 평당 3천만 원 정도 하는데 22년도에는 18년도에 1,740만 호가 팔렸는데 22년도에 1,350만 호로 확 줄었네요. 확 줄었는데 가격은 더 올라갔고 예, 가격은 물가로 반영해서 이제 더 올라간 것 같은데 확실히 판매 주택 호수가 많이 줄었네요.
장기적으로 중국의 성장을 가로막는 건 청년 실업률 증가로 나타나는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인데 2023년 대학 졸업자 수는 1158만 명이고 대부분 비대졸자인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면서 생기는 일자리는 1662만 개로 추정이 되는데 경기 부양을 위해 서비스직, 생산직 일자리를 늘려봐야 대졸자 취업률은 늘지 않고 오히려 대졸 이하 인력난과 임금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결국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결하려면 대학을 줄이고 교육 제도를 개편하는 등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등 기술 패권을 둘러싼 미국과의 대립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전종규 삼성증권 애널리스트는 미중 협상 국면에도 불구하고 첨단 기술 전쟁은 계속될 것이고 내년 가을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국과 중국의 분쟁의 강도가 다시 고조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최근 투자은행은 중국의 올해 국내 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낮춰 잡았는데 시티그룹과 JP모간이 기존 5.5%에서 한 5%로 이렇게 낮춰 잡았고요. 반대로 소비자 물가 CPI 상승률은 전년 대비 0%를 기록했고 PPI는 5.4% 하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쯔웨이 핀포인트 자산운용 이코노미스트는 디플레이션 위험이 매우 실제적이라고 평가를 했고요. 파이낸셜 타임즈는 올해 중국 상황이 1980년대 부동산 거품이 터진 후 일본 상황과 비슷하다는 주장이 있다고 전했네요. 그 정도 거품은 아닌 것 같은데 그때랑 비슷하다고 합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수출 관광 비중이 큰 국가 등 세계의 일자리와 경제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각국은 중국의 불황에 대비해서 중국 의존적 전략을 바꿔야 한다. 네, 이 말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도 이 중국에서 사드 보복이 한번 있으니까 뭐 기업 그룹이 뭐 휘청거려 버리잖아요. 그래서 자꾸만 서서히 소프트 랜딩이 아니라 이렇게 페이드 어웨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그죠? 조금씩 이렇게 빠져나와 가지고 다른 데로 무빙 어웨이 뭐라고 해야죠? 플라잉 어웨이 해야 되는 이렇게 중국 의존들을 계속 줄여나가야 됩니다. 다만 지만수 연구위원은 글로벌 기업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생산 기지를 늘린다고 해도 중국을 아예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중국이 오히려 세계 공장 역할을 더 오래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네, 미국이 원하는 거는 저부가 가치 제품이나 이런 거는 중국 네가 하고 고부가 가치 제품은 미국이 하고 그 중간 단계에 있는 거는 한국하고 일본이 하고 그렇게 사이좋게 이제 분업화해서 하자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건데 중국 입장에서는 덩치가 이제 G2가 되고 PPP 구매력 기준으로는 이미 미국의 GDP를 넘어섰고 중국이 또 옛날에는 한때 청나라가 한창 잘 나갈 시기 때는 전 세계 GDP의 거의 한 40% 했을걸요 아마. 그랬던 국가다 보니까 내가 언제까지 그 친구 영화에서 장동건 씨가 그 누구죠? 그분한테 그랬잖아요. 내가 네 시다발이냐? 뭐 내가 네 시다발이가 뭐 이랬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중국은 그런 거죠. 내가 네 시다발이냐? 언제까지 내가 네 시다발이 해야 되냐? 뭐 그런 입장이니까 이게 뭐 조율이 되기가 좀 힘든데 어떻게 이게 결론이 날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미국은 생산 기지를 지금 인도 IPEF 그거는 프레임을 만들어서 지금 옮겨가고 있는 그런 그림이니까요. 그 사이에서 이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니까요. 지각 변동에서 하여튼 우리가 잘 살아남아야 되겠죠. 마지막 기사가 뜨거운 일본 경제 잃어버린 30년 마침표를 찍을까라는 부분인데 요 기사도 참 좋아 보이는데요.
빠르게 한번 볼게요. 요즘 일본 경제에 대한 관심이 뜨겁고 30년 침체에 허덕이던 일본 경제가 부활하는 것일까? 주식시장이 지금 33,000원 돌파했고 그죠? 33년 최고가입니다. 지난 3월 말 이후 주식시장으로 유입된 외국인 순매수 자금이 약 4조 엔, 약 36조 원이 들어왔네요. 주가만 좋은 것은 아니다. 1분기 실질 경제 성장률이 0.7%였는데 연간 환산치로 2.7%고 한국은행의 올해 경제 전망치가 1.4%인 걸 고려하면 일본이 올해 한국을 앞설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 경제가 외환 위기를 겪었던 98년 이후 24년간 한 번도 없었던 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기업 실적도 좋은데 도쿄증권거래소 일부 상장기업들의 순이익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네요. 물가도 올랐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올해 들어서 3%를 이어가고 있고 25년간 일본의 연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0.2%에 그쳤다는 점을 고려하면 놀라운 변화다. 건전한 거시경제 지표는 국제관계의 변화도 맞물려 돌아가는 것 같고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 흐름을 타고 일본으로 대략 20조 원이 넘는 반도체 관련 투자가 흘러들어왔다. 일본은 변하는 것일까? 경기 침체의 악순환에 갇혀있던 일본이 드디어 탈출하는 것일까? 그런데 한국과 달리 일본에서는 좀처럼 부활 얘기를 듣기 어렵다. 대부분 일본 주요 언론의 평가는 여전히 박하다네요. 최근에 좋은 흐름은 긍정평가하지만 부활을 논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그렇게 들떠 있지 않다고 하니까 오히려 더 그럴 것 같은데요. 우선 주가 급상승이 처음도 아니고 2012년 말 자민당 재집권 당시 9,000대였던 니케이 지수가 반년 만에 14,000을 돌파했고 일본 경제는 부활하지 못했다. 그때 아베노믹스 이제 시작되고 저쪽 유럽은 이제 난리 나고 있었고요. 이번은 다를까? 최근 투자 유입 확대 배경에는 극심한 엔저 현상이 한몫하고 있으며 엔저의 배경에는 물가 억제를 위해 고금리 정책을 펼치는 주요 선진국들과 제로금리를 고수하는 일본 간 금리차가 있고 금리와 물가가 낮고 통화가치마저 낮은 일본의 주식을 싸게 사거나 일본에 공장을 짓는 것이 해외 투자자들에게는 매력적이죠. 하지만 이는 외부 요인에 의한 결과인데 향후 주요국 금리가 변동되거나 경기 침체로 인해 수입 수요가 감소할 경우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이미 1분기 수출은 4.2% 감소해서 6분기 연속 성장세가 꺾였다네요. 미국, 유럽, 중국의 경기 침체가 원인이다. 한국 일각에서는 미중 경쟁이라는 국제 정치 구조에서 일본이 미국에 배팅한 것이 주요했다라고 관측을 하는데 일본에서는 그런 설명이 또 잘 안 보인다고 합니다.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을 활용해서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 것은 희소식이지만 GDP 5천조 원 규모인 일본 경제의 항로를 변경하기에는 부족하고 더욱이 최근 일중의 경제 흐름은 매우 좋은데 재작년 일중 교역량은 코로나 사태에도 3,900억 달러를 돌파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한쪽만 노골적으로 편들면 다른 쪽에서 화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오히려 일본의 속내에 더 가까울지도 모른다라고 되어 있고 뭐 쭉 읽다 보니까요. 맨 마지막에 하반기가 일본 경제 부활의 전환점이 될지 다시 침체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절망의 시작점이 될지 주목된다. 투자와 임금을 둘러싸고 일본 정부와 기업들이 벌이는 이 거대한 수싸움의 결과에 따라 판가름 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한 6개월 전에 일본 몰락하는가 그렇죠? 일본 이대로 몰락하는가? 일본의 부채가 국가 부채가 뭐 270% 30% 되고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 1등이고 그런 기사가 났었는데 분위기가 6개월 만에 확 바뀌었죠. 그 정도로 이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인식이 바뀌고 그 인식이 바뀌면 나의 관점도 이래 막 바뀌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의 심리가 바뀌게 됩니다. 심리가 바뀌니까 또 액션하게 되고 그게 이제 조지 소로스가 얘기했던 제 이론인데 네 재밌습니다.
예, 오늘 봄의 신박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주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세장이 도래했는데도 왜 내 주식은 안 올라가지? 이제는 강세장이라고 했을 때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동시에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참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겸비를 했을 때 정말 투자의 고수가 되고 강세장에서 돈을 벌 수가 있고 약세장에서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